요즘은 도전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밥을 먹다 보면 돌이 씹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쌀을 씻을 때면은 쌀조리 이용해서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돌을 걸러내는 일이 필수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돌이 좀 많이 걸러져 나와서 좀 놀랐던 경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몸속 곳곳에도 이런 작은 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귀에 생기는 이석 있고요. 치아에 생기는 치석, 또 요로결석,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담석이 있겠습니다. 네, 이 소과된 식생활 또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담석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돌, 담석,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진단해서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 네.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는요, 간담체외과 윤성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인공 조정석 씨의 극중 역할이 바로 간담체외과 의사였죠. 네. 그 덕분에 이제 요즘 들어서 이 간담체외과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 보면요, 간담체외과가 유독 좀 위급하고 또 긴급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많이 마주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간담체외과 분야 맞습니다만 예. 다른 외과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응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간담체외과에서는 복부 장기 중에 가장 큰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간이식과 같은 수술은 동시에 두 방을 열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수혜자와 공여자가 있습니다. 한 방에 한 10명 정도의 어른이 모여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고요. 간, 담도, 췌장에 생긴 각종 암종과 양성 질환들을 수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담석증의 치료도 저희들 간담체외과 의사들이 수술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담석증 환자는 2017년에 16만 명이 진료받았습니다. 2018년은 19만 명, 2019년은 21만 명으로 해마다 한 20% 정도 진료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은 아마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으로 이어질 이 강의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또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 담도 그리고 췌장, 간담체외과인데 얘들이 다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나 봐요. 교수님 그 속담 있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다 네.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서 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왼쪽 편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람이 보여 있고요. 식도부터 내려와서 간의 위치 빨간 게 간입니다. 보이시죠? 예. 그 옆에 위장이 있고 또 십이지장 부위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오면 간 안에는 많은 파란색 관이 있습니다. 간내 담관이라 부르고 간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중간에 담낭이 위치하고 있고 십이지장 쪽으로 개구가 되면서 췌장관과 합쳐서 개구가 됩니다. 이 부위를 우리는 바트 팽대부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진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담접하고 담낭, 쓸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담접은 매일 한 600에서 1000cc 정도 분비가 됩니다. 말단 회장부에서 90%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쓰이고 난 다음에 밖으로 바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흡수가 됨으로 해서 이론상으로는 한 20배 재사용을 하는 담접산이나 담접은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관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생기는 대사산물,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새로 생성되었다가 생명을 다하면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혈색소가 생성되었다가 한 달 있으면 없어지면서 빌리루빈 같은 노폐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을 통해서 나오고 담즙을 통해서 나오고요. 약물 같은 걸 투여하여도 약물 대사되고 난 다음에 그 노폐물들은 중급성과 마찬가지로 담즙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 중에 지방만 용해되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아니고 비타민.
A, D, E, K가 있는데 역시 이 담즙이 있어야지 흡수가 되고요. 담낭은 간에서 절에 보이지 담낭이 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담즙을 5배 정도 농축하고 식사 후에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왼쪽 그림에 빨간 부위를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바트팽대부라고 하는데 담관과 이자관이 만나는 부위는 보다시피 관략근이 잡고 있습니다. 마치 항문에 관략근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대변이 잘 안 나오도록 하듯이 평소에는 잡고 있다가 밥을 먹어서 위로 음식이 와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밥 식사 후에 한 20, 30분 걸립니다. 내려오면 담낭에 농축했는 담즙을 수축을 하면서 저 관략근을 열리고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어서 소화를 돕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볼 부분이 네. 결국 담석증입니다. 담낭에 돌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는데요. 교수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석증의 유병률은 지역과 인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20년, 30년간의 담석의 유병률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고령 및 비만 인구의 증가와 진단기술,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전체 인구의 한 5%가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18.7%가 위헌되었다고 봅니다. 네. 오른쪽 슬라이드에 담낭 담석을 80에서 90%가 차지하고 있고요. 간내 담석과 청수담관 담석이 10 내지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석의 종류는 모양새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 색소성 담석, 흑색석, 갈색석, 혼합석으로 분류를 하고요. 담석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담즙 조성의 불균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담즙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조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콜레스테롤과 레시틴이라고 불리는 인지질과 담즙산이 있습니다. 담즙산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고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은 20% 이상, 콜레스테롤은 4%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크 모양처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물에 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칼슘이나 빌루빈산과 결합해서 결정체를 만들고 돌이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상황은 담즙산이나 레시틴 같은 이런 것이 재흡수가 안 되어서 줄어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또 콜레스테롤 담석이 또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담석의 흔한 원인은 담낭의 저류입니다. 담낭 기능이 좋지 않으면 오랫동안 담낭이 담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도도 연동 운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좋지 않으면 담도 안에서도 오랫동안 담즙이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침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설탕을 물에 넣고 조금 넣으면 녹습니다. 좀 더 많이 넣으면 녹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흔한 원인은 감염입니다. 간에 있는 염증이나 혹은 바트 팽대부를 통해서 감염균이 올라가면 담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림은 담낭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수도, 꼭지. 집에 있는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낭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물탱크입니다. 집에 10년, 20년 있으면 문제는 없겠죠. 한 30년 지나면 물탱크 청소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50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50년 지난 파이프 모양이고요. 네. 오른쪽은 담석이 생긴 것입니다. 담낭에 가장 담석이 많이 생기고 오래 삶으로 해서 우리가 기능이 좀 떨어지고 하면 담낭의 운동이 좀 떨어지고 담즙 조성 성분도 조금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담석이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고령, 가족력, 비만, 고지혈증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에서 잠깐 다시 보면 이 빨간 부위가 담낭과 담관을 연결하는 관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통로처럼 뻥 뚫린 게 아니고 안은 조금씩 꼬여 있습니다. 원웨이 밸브처럼 꼬여 있어서 저쪽에 돌이 잘 걸립니다. 잔잔한 담석은 저기 걸려서 담낭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 바트 팽대부입니다. 바트 팽대부에 관략근이 있고 저기에도 돌이 잘 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보이듯이 조위치에 돌이 잘 생기고요. 실제 담석의 모양새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은 담석 안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60%, 70% 이상 되는 것, 어떤 분들은 50% 이상이 되는 담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색소 담석은 흑색석과 갈색석으로 분류해서 요 밑에 보이는 이런 색깔입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30% 이상이고 중간에 형성되는 중간정에 있는 게 혼합 담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왼쪽에 첫 번째하고 중간에 것은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그 왼쪽에서 두 번째는 갈색석입니다.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즙, 색소, 점액 단백질, 칼슘 등이 모여서 생성됩니다. 단일 성분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담도에 있는 담석은 이 오른쪽에 있는 혼합 담석이나 색소 담석이 많습니다. 담도에. 예. 예. 그다음에 담낭에 있는 담석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습니다. 진단할 때도 CT를 찍어보면 잘 보이는 담석은 칼슘 성분이 많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담석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담석은 예를 들면 기름만 모아 놓고 CT를 찍으면 간하고 담즙하고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초음파로는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지만 CT나 이런 영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돌의 성분이 대부분 콜레스테롤과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단 네.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칼슘이 이 칼슘과 같은 건가요? 그럼 그것도 좀 피해야 되는 걸까요?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칼슘은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상식은 요로결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로결석은 90% 이상이 칼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그 담석 환자가 뭐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남녀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따로 고위험군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 담석 유병률은 4 내지 5%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남녀 유병률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이 약간 많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병률이 함께 증가해서 60대는 12%, 70대는 20%에 이른다. 담석의 유병률입니다. 네. 담석이 자주 생기는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임신, 비만, 급격한 체중 감량, 고령, 고지혈증, 장기간의 정맥 영양, 썰개가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 약제, 피임약 같은 것입니다. 위장 수술이나 척추 손상이 있으면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장 수술은 십이지장을 건너뛰어 소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크론병이나 회장절제술, 총결장결제술은 담즙산이 다시 재흡수되는 장소에 수술이 되는 병입니다. 크론병은 그쪽에 병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이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사실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성병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되겠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무엇이 그래 궁금하십니까? 담석이 생기면 담낭 제거 수술을 한다 그러던데 담낭은 사실은 그 소화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 제거 수술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수술 적응증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담낭에 담석이 있다고 모든 사람을 수술하는 게 아니고 담낭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 담석이 훨씬 더 많고 담석이 있는 분들 중에 소화불량이나 윗배 불편감, 우상복부의 통증처럼 급성 담낭염으로 진행돼서 담낭의 기능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는 담낭을 다 없애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담낭에 돌이 말고 담도에 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담도에 있는 돌이 있는 분은 담낭에 돌이 없다면 우선 담도의 돌은 내시경으로 빼내는 수술을 합니다. 담낭을 이렇게 제거하더라도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거네요.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은 일시적으로 무른 대변이나 설사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되어서 한 달쯤 지나면 거의 정상이 좋아져서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물음변 본다고 당황해 할 필요도 없겠군요. 일부분에서는
오랫동안 설사하는 분이 있는데 식사 조절하고 저희들이 투약하는 절차를 조금 거치면 약을 먹고 거의 모든 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담낭이 없어지면 네. 바트팽데브라고 담도 끝에서 12지장으로 개고하는 분의 관략근이 있습니다. 네네. 관략근이 평소에 우리 항문이 관략근이 딱 잡고 있듯이 꽉 그렇죠. 잡고 있고 그동안 분비된 담즙은 간외 담관과 간내 담관에 고이게 됩니다. 음식이 내려가면 그 관략근이 바트팽데브의 관략근이 열려서 담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담낭이 있을 때와 비슷한 역할을 수술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우리 몸은 그렇게 적응해 버립니다. 담낭이 없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가 고생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그 요로결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로결석 걸리면은 맥주를 많이 마신다든가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까? 제가 비뇨기과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네.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네. 생기는 원인이 소변의 조성 성분의 불균형이라든지 소변 양이 작아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돌은 소변 양을 늘리면 저절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군요. 한 5mm보다 작은 것들은 자연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담석증도 물 많이 마시면 되겠네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왜요?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을 많이 먹는다고 담즙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담석, 요로결석 요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헷갈려하시고 이게 좀 증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요로결석 환자가 네. 병원 안내를 받고 제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 있다고. 진짜 헷갈려요. 같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 환자는 특징적인 증상이 옆구리가 아프면서 이제 사타구니 쪽으로 아픈 게 뻗쳐나가기도 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이제 척추 늑간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옆구리 뒤쪽으로. 네. 거기를 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경로에 있는 점막을 자극해서 출혈을 야기합니다. 담석은 소화가 안 되고 윗배가 불편하고 오른쪽 상복부가 아픈 게 그리고 황달 증상이니까 정상으로 하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증상이 그런 큰 차이가 있군요. 예. 네, 담석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요로결석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증상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담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몸에 담낭이 위치하는 배 부위를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상복부 맞습니다. 그런데 담석증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저기가 불편하다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윗배 불편감입니다. 담낭이 위치하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병이 진행돼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우상복부 통증이나 발열이나 황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담낭의 위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담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저 위치 같으면 윗배 불편감은 당연히 위장의 위치니까 위장의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곳은 병이 있는 위치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맹장염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맹장염이 우리 배 복부의 우측 하부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초기 증상은 저도 별표가 있는 저 부위입니다. 맹장염이 있는 경우에 맹장염은 처음에 오는 것은 소화불량, 윗배가 불편하고 윗배 불편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하국부에 통증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염증이 생깁니다. 맹장을 싸고 있는 비장복막을 팽창시킵니다. 그러면 저기 표시되어 있는 윗배 소화불량하고 저기가 아프다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터지거나 염증이 되어서 복벽 안에 있는 벽척 복막을 건드려가 자극을 줄 때는 저 위치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담석증의 증상은 가장 많은 증상은 증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흔한 증상은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를 섭식하고 되면 명치 부위가 불편한 소화불량과 윗배 불편감입니다.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우상복부에 통증이 생기면 병원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서는 몇 시간 지나면 또 좋아져 버립니다.
담석이 담도로 내려가서 황달이 생기고 발열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빨리 와야 되고요. 늦게 오면 발열, 오한, 폐혈증으로 빠져서 이렇게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황달이 생기거나 발열이 될 때 그리고 우상복부의 통증이 계속 지속될 때는 바로 응급실이라도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담낭의 담석을 정상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담낭에 있는 겁니다. 이 담석이 가서 담낭관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담낭이 물로 꽉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화불량, 윗배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상복부 통증이 나타납니다. 담낭의 담석이 오래되어서 담도를 눌러서 폐쇄를 만들면 황달 및 우상복부 통증이 나타나고요. 담석이 담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발열, 오한, 폐혈증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낮지만 담낭암도 담석이 오래 경과되면 생긴다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담석증 환자 보면요, 간혹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누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응급차를 119를 통해서 응급실까지 갔다. 그런 증상은 여기에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아픈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위치를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여러 결석이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면서. 예. 이제 담석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못 참을 정도의 증상은 구부리면 우상복부가 아프고 건드리면 아플 정도가 되어야지 응급실로 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것까지 응급실로 오지 않고요. 정말 못 참을 정도의 통증, 허리도 아프고 허리에서 요로에 담석이 걸려서 뻗쳐나가는 증상은 어떤 분들은 다시는 경험하지 고 싶지 않은 통증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담석의 심한 통증과는 조금 틀린 통증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 네. 합병증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어떤 합병증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암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어느 정도 높을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담낭암은 우리 기타 담도암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5천 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많게 느껴지시죠? 5천 명이라는 건 연간 발생이죠. 예. 그러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자의 5명 중에 2명, 여자의 1명은 일생 생활하면서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담석증 환자의 0.1% 정도가 암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담석증이 있다고, 암이 무섭다고 모든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석증의 증상과 자연경과 담낭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석이 움직여서 담낭관을 막게 되면 급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이 담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담도에서 처음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 급성 담도염이 생깁니다. 다시 위쪽으로 가서 간내 담관 혹은 위치에 따라서 간내 담석증이 생기고 하면 간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트 팽대부에 담석이 이렇게 꼭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급성 췌장염으로 아주 심한 증상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담낭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담낭암 환자의 80~90%에서는 담낭담석이 발견됩니다. 담낭담석 환자에서 담낭암이 발생할 확률은 0.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담낭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꼽는 것이 왼쪽 밑에 있습니다. 담석의 크기가 큰 경우 3cm 이상, 담낭벽에 석회가 있는 경우, 선근종증, 용종과 같이 다른 종양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는 경우는 담석과 같이 있으면 위험한 인자로 암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권합니다. 지난 14년부터 5년간 저희들 병원에서 담낭암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연령군을 보면 70대가 가장 많고 80대와 60대가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50대가 9%를 차지합니다. 40대는 거의 잘 없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75%에서 80%의 환자가 부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담낭암의 기본 진단 수단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예. 소화기 내과 의사나 가정의학과 의사나 많은 개인 클리닉에서도 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청진기와 같습니다. 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우수하게 검사를 하는 자격증 제도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CT와 MRI 검사인데요. 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양도 있고 이게 담석인지 종양과 담석이 같이 있는지 이런 경우는 CT가 도움이 되고요. 간내 담석증 환자에서 담간의 협착이나 혹은 숨어있는 암을 진단하려면 MRI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주로 담도 췌장을 전공으로 하는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하는 내시경 검사와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아주 중요한 롤이기 때문에 뒤에 슬라이드 한 장 더 만들었습니다. 핵의학 검사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증상이 담낭의 기능이 안 되어서 생긴 것인가를 분간하기 위해서 핵의학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간 담석의 진단과 치료는 주 역할은 담도 췌장을 전공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의사입니다.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바트 팽대부에 지금 관을 넣고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촬영해서 담석을 진단도 하지만 이 경로를 통해서 치료도 하고 있고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장착해 갖고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담도의 담석도 지금 발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석의 진단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담석 발생 위치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담낭, 네. 담관, 간내 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앞서 담낭 담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거기부터 맞습니다. 먼저 치료법 설명 좀 예. 부탁드릴까요? 예, 담석 중에 담낭 담석에 대한 치료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담낭 담석의 정상은 무증상, 정상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정상이 없는 경우는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이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상이 없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담석이 아주 큰 경우나 용종과 같이 있는 경우나 담낭벽에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나 최담관 함유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의사가 담도 촬영술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 걸 권합니다. 담낭암 발생 확률이 30%까지 됩니다. 정상이 있는 경우도 이제 수술하기가 적합하지 않거나 제한된 경우, 제한적으로 작은 담석, 크기가 6mm 이하거나 콜레스테롤 담석이기로 확진이 된 경우나 담낭 기능이 정상인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네. 담낭 담석의 기본적인 치료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고요. 여러 가지 비슷한 수술들을 비침습 수술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으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시행할 수 있고 로봇 단일공 복강경 담낭 절제술도 시행할 수 있고 복강경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개복 담낭 절제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절제 그러니까 결국은 잘라낸다는 표현이시잖아요. 예, 담낭 얼마만큼의 양을 또 잘라내게 되는 건가요? 절제를 한다는 말은 예. 담낭 전체를 절제를 한다. 이렇게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없어도 괜찮나요? 예, 맹장염이 있을 때 맹장을 잘라내듯이 이 절제술의 대상자는 더 이상 담낭의 기능이 정상 기능을 하지 않고 정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화도 방해하고 통증도 유발해서 식사도 잘 못하게 하는 정도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법 중에서 복강경을 일단 환자분들은 가장 선호를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흉터가 적으니까요. 근데 개복을 할지 복강경을 할지도 정해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나요? 큰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환자를 복강경 수술한다고 계획을 잡습니다. 네. 그러나 그중 환자 중에
옛날에 복부 수술을 했는 기왕력이 있는 사람, 위장이나 대장 수술 혹은 기존에 또 간 쪽에 수술했는 사람들은 유착이 심해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은 환자는 잘 되지만 그런 경우는 수술하다가 개복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담석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되어서 오랫동안 염증과 낫는 게 반복이 되면 그 주변 조직과 섬유화 조직이 형성이 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서 주변 조직과 박리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개복으로 안전하게 수술하기도 합니다. 담낭 담석증의 수술은 기본적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흉터와 통증이 적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처럼 사람이 서서 텔레비 화면을 보고 수술을 진행하고 복부에 기구들이 설치된 장면입니다. 실제 제가 수술하는 장면이고 텔레비 화면을 보고 하고 안에 투관침이 꼽혀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끝난 장면입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첫 번째는 통증이 적답니다. 두 번째는 수술 상처가 적다.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 빠른 사회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작다. 그러나 가장 큰 장점은 노인 환자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사망률이 감소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복강경 수술하기 전에 개복 수술했을 때 담낭 절제술 후의 사망률입니다. 0.5%였습니다. 개복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지만 가슴으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식호흡도 있고요.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들이 마땅히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따라잡아줘야 되는데 그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심장질환이나 다른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분들이 간혹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의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치료법으로 담낭을 떼어나고 나면요. 돌이 앞으로 쌓일 공간이 없는 거니까 돌 쌓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담낭 절제술만 했는 환자들 기준으로 보면 평생을 관찰해 보면 나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반인보다 더 많은 퍼센터지로 담도에도 담석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담석이 생기는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상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도에도 담석이 더 잘 생길 걸로 생각이 되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권합니다. 괜찮으면 2년마다 한번 받는 걸 권합니다. 제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담석은 오늘부터 생기기 시작하면 내일 모레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따라 생기고 네. 한 2년쯤 지나야지 증상이 있든지 검사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큰 담석이 생성될 걸로 생각되어서 수술 받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 받는 것을 권합니다.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담석.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의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조민석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또 위가 또 경련 비슷하게 통증을 못 견뎌서 동네에 있는 그냥 이제 응급실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한 3번, 4번 정도, 한 석 달, 넉 달을 그렇게 다녔는데 나중에는 황달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십시오. 몇 달 전부터 찾아온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민석 씨는 결국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됐다. 진단은 담석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그 원인은 평소 식습관에 있었다. 식사를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이제 일하다가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그냥 한 끼 건너뛰고 좀 불규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기, 술 뭐 그렇게 주로 했던 것 같고. 담석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짜고 기름진 식습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담낭, 즉 쓸개의 찌꺼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담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담낭의 담석은 기본 치료가 담낭을 제거해서 치료가 다 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담즙이 흘러내려오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담도나 간내 담도에 담석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고 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인 검진을 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식단,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 노폐물 찌꺼기는 간을 통해서 담즙으로 배설됩니다. 담즙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담석이 생기거든요. 비만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아침을 일단은 퇴원하고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고 저녁도 이제 일체 회식을 안 하고 제가 그동안 몸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 뭐 전문기 능사는 아니다는 거라. 저도 아이가 있고 하니까 더 이제 가장으로서 하려면 또 몸도 더 챙겨야 된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담석은 제거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이날은 환자의 치료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 담석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3세 남자 환자로 담낭 담석과 왼쪽 간 담도가 늘어난 소견으로 치료 계획을 고민 중에 환자가 담도 담석에 증상이 나타나서 내과에 입원해서 지경으로 담도 담석을 제거했습니다. 왼쪽 간에 있는 담석은 내시경으로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간 말단부에 담석이 박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복잡하고 섬세하게 모여있는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담석. 진단 과정에서부터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외과와 내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등 분야별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담도로 이제 돌이 내려오게 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내과적으로는 ERCP라고 하는 측시경,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담석을 제거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 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쉽게 또 환자의 안전성을 높여서 우리가 이제 담도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와 그리고 담도 쪽에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과의 협진을 통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가 어떤 건지, 가장 안전한 치료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서 유익한 되는 치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질환이든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 법. 내 몸속에서 만들어진 돌은 간 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방치하게 되면 암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30년 외과 전문의로 활동 중인 윤성수 교수. 개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통해 수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계속 담낭을 놔둔 경우는 담석이 계속 생겨서 넘어가서 또 담석이 자주 재발할 것으로 생각돼서 담낭 절제술을 하기로 결론을 내었고요. 왼쪽 간 위에 있는 담석은 말단부에 박혀 있지만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담석 용해제를 쓰면서 1, 2년 정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치료를 논의할까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담석 환자 사례와 다학제 협진 진료 사례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 담석은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최근 기사 보면은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자들이 좀 발생한다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서구화된 식사 생활하고 예. 비만 인구의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배달 문화도 많이 발생되었고 그렇죠. 야식 문화도 발생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질 지방을 사용한 칼로리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담석이 생기는 젊은 사람들이 더 증가한다고 보고요. 담석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이제 왔는 담석 환자들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아버지 어머니도 수술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은 네.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제가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좀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유심히 관찰해 보면 모든 분이 복부 비만 있는 분들이 또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요인, 집안에서의 식생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올바른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담즙의 이동 통로인 담관에 생기는 담관 담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네. 주실까요? 예, 담관 담석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치료는 소화기 내시경을 다루는 최담도 소화기 내과 의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빨간 원이 바트 팽대부입니다. 저기 있는 관략근을 절제하고 위에 있는 돌을 꺼내는 시술로 거의 90% 이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왼쪽 것이 이제 관략근을 절제하는 것이고 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바트 팽대부를 안쪽에서 저 부위만 들여다보면서 관략근 절제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략근 절제를 하니까 담즙 색깔이 조금 뻑뻑하게 보이죠. 네. 고름하고 같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배출되면서 위에 고여있는 염증, 고름들이 같이 배출되고 담석도 나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모양새는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시술이 끝난 장면에 관략근 절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담석이 있는 경우는 잘 안 빠져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겸자나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기구를 갖고 찝어서 끄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저렇게 큰 담석은 이제 내시경 시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개발된 기구는 내시경으로 바트 팽대부의 접촉을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담도 안을 넣어다 볼 수 있는 내시경을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볼 수는 있지만 돌을 깨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제가 하게 됩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고 돌 꺼내는 장면 잠깐 지나갔는데 보셨을 겁니다. 네.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스텐트를 넣습니다. 예전에는 T튜브 같이 바늘 넣고 바깥으로 몸을 뺐는데 회복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랫동안 방치해야 되고 이래서 저렇게 하면 저렇게 꾸매고 나면 바트 팽대부 부위로 내시경으로 접근하면 저 관을 제가 방금 넣은 관을 금방 뺄 수가 있습니다. 금방 뺄 수가 있어서 환자의 회복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퇴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결국 복강경이 들어가서 담석을 다 이렇게 또 제거해내는 과정 보셨는데요. 네. 담관까지였고 이번엔 간내 담석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이건 앞서 봤던 우리 담낭이나 담도하고는 치료 방법이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예. 간내 담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협착 부위가 없이 간 안에 있는 담관이나 간 바깥에 있는 담관에 돌만 이렇게 싹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왼쪽 그림을 보면 협착 부위가 있습니다.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막힌 부위 상부에 담관이 늘어나면서 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 원칙은 담석을 다 제거하는 것인데 담석 정체의 원인, 저 협착 부위까지 없애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협착 부위가 양성인 질환도 있지만 악성인 질환도 있습니다. 5% 정도에서 악성 질환이 저 안에 숨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치료는 간내 담석을 다 없앨 수 있는 왼쪽형 같으면 담석만 없애는 걸로 오른쪽형 같으면 간 절제술을 하면서 모든 담석을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간내 담석 및 담간 협착이 있는 경우는 담즙 정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복강경 간 절제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60세 간내 담석 담간내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빨간 원 안에 보이죠. 담석이 들었고 담관이 협착된 부위가 보입니다. 네. 바깥쪽으로 늘어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담석만 제거할 방법은 없고 간 우엽을 절제를 해서 담석도 제거하고 협착 부위나 저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조직 검사를 봐야 됩니다. 이 환자는 복강경 간우엽절제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조직 검사는 담간 주변에 담도에 담간세포의 과정식과 염증만 발견되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퇴원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간 좌엽이 잘 자라고 있고 문제없이 잘 퇴원을 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담석의 치료를 요약을 하면 기본적인 술실은 복강경 수술, 비침섭 수술로 진행을 합니다. 담낭 담석은 담낭 절제술로, 담간 담석은 담석 제거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첫 번째고 안 되는 경우는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내 담석은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담즙 흐름을 방해하는 좁은 부위가 있으면 간절제술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히 발생되는 담석증. 70대 고령의 이 여성 환자는 염증으로 인해 고여있는 담즙을 몸 밖으로 빼내는 수술이 진행 중이다. 급성 담낭염 정체를 호소한 73세 여자입니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고 신부정맥 부전증이 있어서 항응고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병을 안정화시키고 난다고 시간을 끌고 혹은 어떤 분들은 아팠다가 나았다고 또 오래 있다가 다시 아파보는 분이 있거든요. 염증이 반복되면 주변 조직하고 딱딱한 염증 조직이 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서 한번 아파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된 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수술하면 복강경으로 수술을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복 후 담낭을 제거했던 과거의 수술과 달리 요즘은 복부에 작은 구멍을 낸 뒤 내시경을 활용해 담낭을 제거한다. 기존의 수술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적고 상처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배를 개복해서 수술하면 호흡 능력이 반쯤 떨어져 버립니다. 아마 복강경 수술로 작은 상처로 수술하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또 회복되고 식사도 하고 퇴원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령, 기타 다른 병력이 있는 분들 가능하면 복강경 수술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해야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담석 수술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네. 이 수술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이 좀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특별히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담석 수술 후에 이제 가장 불편해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는 무름대변 혹은 설사를 한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보통은 한 달쯤 경과하면 증상이 다 좋아집니다. 또 수술하고 금방 소화가 좀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금방은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나 진통제나 소염제 복용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좀 관찰해 보면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증상이 좋아집니다.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계속 유지된다든지 수술하기 전 증상이 3, 4개월 관찰해보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가 찾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돌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석증에 걸리면 쓸개를 잘라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담석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담석증도 복강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요로결석은 체위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 담석도 체위 충격파를 할 수 있나요? 우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관에 발생한 요로결석은 단단한 차돌로 비교할 수 있고요. 담석은 진흙이 뭉쳐서 생기는 돌입니다.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고 이제 여관결석은 칼슘 성분이 많습니다. 레이저를 갖고 깬다고 생각하면 망치로 두드린다고 쇠망치로 생각하면 되고요. 초음파로 하는 거는 우리 떡망치, 나무로 된 망치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리면 단단한 것은 깨어집니다. 찰흙이 뭉친 것은 어겨지기도 하고 또 하나의 장애는 깨어지더라도 내려오는 길에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담낭에 있는 담석 같은 경우는 담낭하고 담관하고 연결되는 관이 담낭관인데 안에 똑바로 연결된 게 아니고 몇 바퀴가 꼬이면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깨어지고 약간 흠이 가서 나오면 그쪽에 걸려서 급성 담낭염이 되기도 하고 담도의 담석도 내려오는 길에 바트 팽대부 쪽에 관략근이 있어서 쉽게 거기 걸려버립니다. 걸려서
우선 일반인들이 알듯이 담석도 뭐 초음파 최외 충격실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치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깨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담가는 쪽으로 열어서 제거하는 절차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침습 수술, 복강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담석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미리 담낭을 제거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담낭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의 역할도 있지만 소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그런 수술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식생활도 불규칙하고 생활도 불규칙하다 보니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제가 하는 게 제일 편한데 불필요한 수술을 안 하는 건가요? 담석증이 있더라도 네. 정상 없이 불편하게 하지 않게 사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담석증 환자의 80% 정도는 네.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담석이 있다고 꼭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방 목적으로 담낭 절제술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자분이요, 담석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담낭암이 발견됐습니다. 예. 이러면 다시 또 수술을 해도 괜찮아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요? 담석 수술 후에 우연히 발견된 암 같으면 담낭암이 담낭벽을 얼마만큼 뚫고 들어갔느냐를 보고 암에 맞는 대수술을 할 건지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끝낼 것인지를 정합니다. 1기라 하면 점막과 점막 밑에 있는 근육까지 가 있는 경우를 나누고요. 2기라 하면 이 근육을 뚫고 연부 조직층까지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뚫고 나갔을 때는 재수술을 권하고요. 1기 중에 점막에만 있는 암이 가 있는 것을 1기 A라고 분류해서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에게 그냥 복강경 담낭 절제술로 완치가 된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넘어가지만 근육층까지 갖는 경우는 한 10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임파절에 전이가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의 상태나 종양의 크기나 종양의 분화도, 종양의 위치를 보고 재수술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고령의 환자나 이제 재수술을 안 해도 될 만한 분화도가 좋고 크기가 작은 그리고 위치가 복막 쪽으로 있는 경우는 수술 안 하고도 괜찮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하고도 충분히 큰 수술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존율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도 많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고 환자들을 분류해서 다음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TV 메디컬 약순 오늘 이 시간은요, 담석증의 원인과 또 종류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담석증 환자분들도 그렇고 또 예방을 위해서라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식탁 메뉴를 좀 어떻게 잘 바꿀 수 있을까요, 교수님? 식탁 메뉴보다는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칙적이고 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담낭이 계속 하루 3번 정도 활동하는 사람하고 이틀에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활동하는 사람하고 담즙 정체 같은 비율의 조성이 틀려져도 담석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지방질이나 콜레스테롤 많은 식품들은 만성병에도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셔도 되고요. 비만한 사람은 칼로리를 좀 조절하는 걸 권하고 식물성 섬유가 많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극성 있는 향료나 음료는 좀 자제하시고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하시는 게 담석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생활이거나 생활 습관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류의 그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네. 호모 헌드레드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네. 우리 100세 시대를 빗대어 하는 말인 같은데요. 오래도록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대로 우리 그 묵묵히 소화를 돕고 있는 이 바로 담낭의 어떤 건강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간담체외과 윤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5년 되었네요. 의사 면허 딴 지는요. 저는 외과를 전공해서 급하게 아픈 사람들을 제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돌아가실 만한 분들을 저를 만나서 제가 잘 케어했는지 운이 좋았는지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 생활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한 거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마 잘 나은 사람보다도 혹시 제가 좀 모자라서 전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살릴 수 있었을까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앉아서 오래 생활하고 운동량이 작은 분은 관리하는 방법 중에 식생활 개선도 있고 이제 각자 체형에 맞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꼭 따라야 할 게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퇴근하시거나 출근하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잘하는 일이 의사니까 65세까지 의사 정년퇴임을 하고 외국에 가서 봉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 도움을 필요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후배들한테 잘 물려주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 밑에서 배우고 있는 후학들이 지금의 저처럼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해주고 싶습니다.